어르신, 이거 받으세요. 아닙니다.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아, 받겠습니까? 갚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건강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42만 원을 노인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로 모아둔 전 재산, 제가 가진 돈 전부였습니다. 새벽 1시 병원 복도, 입원비를 못 내 첫 차를 기다리던 노인에게 제 전부를 건넨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사는 몇 살이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병원 원무과 야간 창구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잠들었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52의 나이로 이 병원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직으로 일한 지 12년째였습니다. 이혼한 지는 15년이 됐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노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기에 야간 근무를 선택했습니다. 낮에는 어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일했습니다. 수당이 조금 더 붙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창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으면 거의 일이 없었습니다. 응급실 환자 접수 정도만 가끔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허름한 점퍼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계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닌지, 진료를 보셔야 하는 건 아닌지 여쭤봤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10분이었습니다. 퇴원은 보통 낮에 하는데 왜 이 시간에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밤에 조용히 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인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퇴원 수속에 문제라도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입원비가 38만 원 남았는데 못 내겠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계시냐고, 자녀분은 안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산다고 말했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구로 돌아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노인의 입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일주일간 입원해 폐렴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총 입원비는 120만 원, 이미 82만 원을 내셨고 남은 금액이 38만 원이었습니다. 보증일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다시 갔습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한 번에 다 내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연결해드리면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시냐고 물었습니다. 돈을 구할 방법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인을 다시 봤습니다. 새벽 1시에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38만 원을 구할 방법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디 사시냐고 물었습니다. 인천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 버스로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버스가 있냐고 물었더니 첫 차를 기다릴 생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에 있는 돈은 42만 원. 어머니 이번 달 병원비로 모아둔 전부였습니다. 다음 주에 어머니 진료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약값도 필요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이번 달은 진료를 미뤄야 한다고, 약을 조금 아껴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려야 할까?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저 노인은 지금 당장 집에도 못 가고 계신다고, 새벽 5시 첫 차까지 의자에 앉아 기다려야 한다고. 저는 눈을 떴습니다. 가방에서 전 재산 42만 원을 모두 꺼내 노인에게 다가가서 돈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눈을 크게 뜨며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 돈으로 입원비도 내시고 나머지는 택시비로 쓰시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손사래를 치며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돈을 어떻게 받느냐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노인 손에 돈을 쥐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그래서 안다고 했습니다. 아플 때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서럽고 무서운 건지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느냐고 물었습니다. 갚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순 없다고 하시길래 필요 없다고, 그냥 건강하시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은인이라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구로 가서 수속하시라고 제가 처리해드리겠다고만 말했습니다. 노인이 일어나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구로 돌아가 퇴원 수속을 처리했습니다. 38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남은 4만 원으로 택시비는 충분했습니다. 노인은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가셨습니다. 나가시기 전 저를 한 번 더 보셨습니다.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가방을 쳐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진료는 다음 주로 미룬다고, 약은 조금만 아껴 드시라고 썼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다음 달 월급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어머니 약값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오늘 한 일이 맞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상황이 온다면 아마 똑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였으니까요. 체면보다 책임을,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고 저는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돈은 빠듯했지만 버틸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병원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실로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감사실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확인하실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감사실. 12년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떠올릴 만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규정을 지켰습니다. 실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관 3층에 있는 병원 감사실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성필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성필 팀장이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지난주 야간 근무 중에 환자 한 분께 개인적으로 돈을 건넨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를 건넸냐고 물었습니다. 42만 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환자분이 누군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그저 입원비를 못 내시는 노인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건넸냐고 물었습니다. 퇴원을 못 하시고 계셔서라고 답했습니다. 그게 제 책임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성필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건네는 행위는 병원 규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환자와 금전 거래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금전 거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뭐냐고 물으시길래 그냥 도와드린 거라고 답했습니다. 노성필 팀장이 저를 봤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규정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며칠 소요될 거라고 그동안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네라고 대답하고 그대로 감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한 번에 알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원무과로 돌아가 짐을 챙겼습니다. 과장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왜 자택 대기냐고, 뭘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냥 일찍 끝났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보. 누가 제보했을까요? 왜 제보했을까요? 저는 잘못한 게 없었고 그저 사람을 도운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금전 거래로 의심받았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의심받는 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괜찮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다른 동료였습니다. 환자한테 돈 줬다며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자택에서 대기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왜 집에 있는지 계속 물으셨습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줬다고 둘러댔습니다.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지만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동료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부분 걱정하는 내용이었지만 몇몇은 달랐습니다. 정말 환자한테 돈을 줬냐고, 얼마를 줬냐고,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런 짓, 그 표현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창밖만 봤습니다. 넷째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노성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감사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며칠 사이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잠깐 병원 갔다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서류 처리하러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본관 로비를 지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들리지 않게 하려는 듯 했지만 다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환자랑 돈거래 한 사람이래. 40만 원이나. 저는 빠른 걸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감사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갔고 노성필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사팀 차장이었습니다. 노성필 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새벽 제가 노인 환자에게 42만 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해당 환자의 퇴원 수속 기록에도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익명 제보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원무과 야간 담당자가 환자와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했다는 것,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병원 내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노성필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했다고 했습니다. 인사팀 차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병원 규정상 직원이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규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뇌물이 아니었다고 그냥 곤란한 상황에 계신 분을 도와드린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사팀 차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병원 사회복지과에 연계하지 않았냐고, 왜 개인 돈을 꺼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노인분이 새벽까지 의자에 앉아 계셔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직원 개인의 판단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절차가 있다고, 시스템이 있다고,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노성필 팀장이 말했습니다. 며칠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당 환자를 찾아서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입원비 때문에 곤란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자택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조사 끝나면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네라고 대답하고 일어났습니다. 감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원무과 동료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10년 넘게 같이 일한 선배였습니다. 선배가 저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얼굴이 왜 그러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12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었습니다. 실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매번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저 사람을 선의로 도왔을 뿐이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원무과 동료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힘들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동료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회사에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 근데 난 연하 대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 알아. 금방 오해 풀릴 거야. 힘내.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고맙다기보다는 서러웠습니다. 왜 제가 힘내야 할까요? 잘못한 게 없는데.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자택되기 일주일째가 됐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니 어머니 약값을 마련하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날 오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노성필 팀장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물으니 내일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징계를 받게 될까요? 해고될까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최대한 당당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께 병원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으셨습니다. 힘내라고, 우리 딸 잘못한 거 없다고, 다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40분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 마음을 다잡고 본관 로비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비 유리창 너머로 보니 차량 여러 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량들이 병원 앞에 줄지어 서고 있었습니다. 벤츠 마이바흐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저게 누구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차 문이 열렸고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내렸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반듯한 자세. 하지만 얼굴은 낯익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멈춰선 채 숨이 멎었습니다. 그 노인이었습니다. 새벽에 병원에서 제가 42만 원을 건넸던 허름한 점퍼를 입고 계셨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수행원들이 그 노인을 에워쌌고 병원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노인이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저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냐고 웅성거렸습니다. 수행원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로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장도식 명예의 사장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장도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 병원이 속한 의료재단,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재단, 그 재단의 설립자, 명예의 사장, 장도식? 제 아버지가 20년 전 구조조정으로 해고됐던 바로 그 재단의 설립자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 재산을 건넨 노인이 누구였는지.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장도식이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김연아 대리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장도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당신이 전 재산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42만 원이 당신의 전부였다는 것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장도식이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날 일부러 병원에 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재단, 자신이 세운 병원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름한 옷을 입고 갔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노인 행세를 하며 입원비를 못 낸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규정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분할 납부를 하라고, 사회복지과에 가라고, 그렇게만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전 재산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모아둔 전부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도식이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의료인입니다.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본 사람입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노성필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급하게 걸어왔습니다. 장도식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도식이 노성필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됐냐고, 징계를 받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노성필 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도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징계가 아니라 포상을 받아야 합니다. 장도식의 말에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노성필 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개인적인 금전 수수는 명백한 위반 사항이라고, 아무리 선의였다 해도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도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규정의 목적이냐고 물었습니다. 규정은 환자를 보호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라고,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 규정이 미처 담지 못한 인간성을 실천한 거라고 했습니다. 노성필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도식이 저를 봤습니다. 보상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42만 원은 당연히 돌려드리겠다고, 그 이상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단 본사에서 일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보상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도식이 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회장님을 보고 준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곤란해 보였기 때문에 준 겁니다. 장도식이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당신이 손해본 건 보상하고 싶다고, 그리고 이 병원이 당신을 제대로 대우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뒤따라 여자 한 명이 더 나왔습니다. 40대 초반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남자가 장도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장도식의 아들이었습니다. 장현준, 의료재단의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였습니다. 장현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실 필요 없다고,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장도식이 아들을 봤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라고? 왜냐고 물었습니다. 장현준이 말했습니다. 병원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라고. 직원이 환자에게 돈을 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도식이 반문했습니다. 무슨 오해냐고. 장현준이 대답했습니다. 병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환자가 입원비를 못 낼 정도로 방치됐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도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사람의 행동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현준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윤미서, 장현준의 아내였습니다. 윤미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분에 대해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혹시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의도적 접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미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재단 설립자라는 걸 알고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다고, 나중에 보상을 노리고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도적 접근, 보상을 노리고 계산적 행동,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는 의심이었습니다. 장도식이 며느리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말라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미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한다고, 재단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현준이 동의했습니다. 와이프 말이 맞다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장도식 회장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윤미서가 저를 봤습니다. 정말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곤란해 보이는 노인분을 봤습니다. 입원비를 못 내서 집에도 못 가시는 분을요. 그래서 도와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윤미서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전 재산을 꺼냈냐고,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윤미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현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의 배경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혹시 재단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노성필 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연아 대리 52, 이 병원 원무과 야간 행정직으로 12년 근무, 이혼 후 노모 부양 중, 특이사항 없음. 그리고 한 가지 더. 노성필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 김성훈 씨가 이 재단 계열 병원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됐다고 했습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장현준과 윤미서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장도식도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노성필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김성훈 씨는 그때 해고된 300여 명 중 한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았습니다.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재단 계열 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시설 관리 팀장이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인건비 절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으셨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일자리를 찾아 헤매시다가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현준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의도적인 거라고, 복수 목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장도식 회장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노인 한 분이 곤란해 보여서 도와드린 겁니다. 장현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미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우연이라고, 이건 계획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도식을 봤습니다. 회장님,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42만 원도 돌려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장도식이 저를 봤습니다. 한참 동안.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이 재단에서 해고되셨는데도 당신은 여기서 일하고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년 전 일입니다.
저는 그 일과 지금 제 일을 구분합니다. 장도식이 다시 물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오래전에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원망한다고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제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장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후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년 전 일에 대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시대였습니다. 장도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 책임입니다. 제가 만든 재단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책임을 평생 지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장도식을 다시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도식이 주변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조사는 중단하십시오.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노성필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현준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장도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현준아,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장현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도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연아 대리님, 제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재단 본사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왜죠? 여기가 제 자리니까요. 그리고 저는 환자들을 직접 만나는 일이 좋습니다. 장도식이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으로 복귀했고 조사는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징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도적 행위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고 어떤 이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야간 창구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걸 확인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다 해결됐다고, 이제 괜찮다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잘했다고, 우리 딸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저도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환자들을 맞이하고 수속을 처리하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장도식 회장한테 돈 준 사람이래. 전 재산을 줬대.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감사 인사하셨대.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심의 눈빛으로 봤습니다. 정말 몰랐을까? 계획한 거 아닐까? 속으로는 보상을 기대했던 거 아닐까?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병원 본관에서 공지가 떴습니다. 전 직원 대상 긴급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대강당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자라 보통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 직원 필참이라고 했습니다. 오후 1시 반에 병원에 도착해 대강당으로 갔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회의냐고, 왜 갑자기 전 직원을 모았냐고. 2시가 되어 단상에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병원장,
부원장, 경영진, 그리고 장도식 명예이사장이 보였습니다. 장현준 이사도 함께였습니다. 병원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도식 명예이사장께서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장도식이 일어나 천천히 단상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병원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직원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줬다고 했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도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직원은 김연아 대리라고 했습니다. 원무과 야간 행정직으로 12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도식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날 밤 일부러 병원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가난한 노인 행세를 하며 입원비를 못 낸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장도식이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재단, 자신이 세운 병원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규정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분할 납부하라고, 사회복지과에 가라고 그렇게만 말했다고 했습니다. 직원 개인이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김연아 대리가 자신의 전 재산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42만 원, 어머니 병원비로 모아둔 전부를요. 장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연아 대리는 그 돈을 건넬 때 제가 누군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냥 곤란해 보이는 노인을 도와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강당이 숙연해졌습니다. 장도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년 전 이 사람의 아버지가 자신의 재단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됐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장도식이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 병원에서 12년간 성실하게 일했다고 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장도식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강당 통로를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장도식이 제가 앉은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김연아 대리님, 20년 전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도식이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재단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고했는지,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힘들게 했는지, 그걸 알면서도 경영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장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저를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용서인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사람을 도운 겁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장도식이 단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발표했습니다. 첫째, 김연아 대리에게 거액의 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필요 없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도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재단 본사에 자리를 제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사팀 또는 사회공헌팀에서 일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만약 본사 제안을 거절하신다면 이 병원에서 정규직 전환 및 승진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너무 과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장현준이 일어나 장도식 옆에 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장현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김연아 대리의 행동은 분명 훌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현준이 설명했습니다. 직원 개인이 환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규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의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환자를 돕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했습니다. 악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김연아 대리의 경우도 충분한 검증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의도적 접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의도적 접근,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장현준에게는 모든 게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장도식이 아들을 복잡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현준이 말도 맞습니다. 시스템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장도식이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발표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장도식이 말했습니다. 20년 전 구조조정 명단을 다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해고된 300여 명의 명단을요. 그리고 그분들과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료 종사자 보호 및 유가족 지원 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100억 원 규모로요.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장현준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장도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기금은 과거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쓰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재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환자를 돕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연아 대리님처럼 다시는 누군가 전 재산을 꺼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장도식이 단상에서 내려와 다시 제게로 왔습니다. 김연아 대리님, 제 제안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재단 본사, 거액의 보상, 승진.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보상과 본사 제안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장도식이 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환자들을 직접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른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무엇인가요? 외부 감시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재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환자들을 제대로 돕고 있는지, 직원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있는지 당신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저는 그 제안에 놀랐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당신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현장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야간 근무를 계속하면서 감시위원 일을 하겠습니다.
장도식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를 나오는데 장현준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한참 후 그가 말했습니다. 대리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정말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럼 왜 전 재산을 꺼냈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장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외부 감시위원 역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단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아서 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끝까지 시스템과 리스크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해야 조직이 돌아가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장도식 회장 이야기, 공개회의 이야기, 외부 감시위원 제안 이야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연아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20년 전 해고당하고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신 아버지. 아버지는 이 순간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 더 싸우지 않으셨냐고.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셨냐고.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냥 사셨던 거였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야간 근무를 시작할 것입니다. 환자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외부 감시위원으로서 재단을 지켜볼 것입니다. 제자리에서, 제 방식대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감사 결과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저의 행동은 규정 위반이 아닌 인도적 행위로 최종 인정됐습니다. 병원 내부 규정도 개정됐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직원이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물론 개인 금전 제공은 여전히 금지였지만 병원 긴급 지원 기금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장도식 회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20년 전 구조조정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314명의 이름이 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 이름도 있었습니다. 김성훈, 당시 52세, 시설관리팀 팀장. 공식 사과문도 게재됐습니다. 장도식 회장 명의로요. 경영 효율이라는 명목하에 오랜 시간 헌신한 분들을 해고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종사자 보호 및 유가족 지원 기금이 설립됐습니다. 100억 원 규모였습니다. 과거 구조조정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우선 지원하고 현재 의료 현장에서 일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됐습니다. 국내 최대 의료재단이 과거를 반성하고 기금을 설립했다고, 한 직원의 선행이 재단 전체를 변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얼굴이 알려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외부 감시위원 임명장을 받은 건 그로부터 2주일 후였습니다. 재단 본사 회의실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장도식 회장과 이사진들이 참석했습니다. 장현준 이사도 있었습니다. 장도식 회장이 직접 임명장을 건넸습니다. 김연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임명장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감시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외부 위원이 5명 있었습니다. 의사 출신, 간호사 출신, 환자 가족 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그리고 저였습니다.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재단 산하 병원들의 의료비 지원 현황, 직원 처우 개선 방안, 구조조정 피해자 지원 계획 등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할 차례가 왔을 때 물었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듣고 있냐고. 야간 근무자, 계약직, 용역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경영진이 대답했습니다. 분기별로 직원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냐고,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조사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현준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현장을 돌아보겠습니다. 야간 근무 시간대에 각 병원을 방문해서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도식 회장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나오는 길에 장현준 이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연아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처음엔 위원님을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도적 접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지켜봤습니다. 위원님은 정말 보상에 관심이 없으시더군요. 명예에도 관심이 없으시고 그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더군요. 그게 제 자리니까요. 장현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님은 재단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의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도 위원님께 신뢰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장현준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감성적으로 판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데 위원님처럼 현장을 아는 분이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장현준을 다시 봤습니다. 그는 냉철한 사람이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재단 산하병원이 전국에 12개였습니다. 저는 한 달에 2~3곳씩 방문했습니다. 대부분 야간 시간대에 갔습니다. 제 근무 시간과 맞춰서요. 처음 방문한 곳은 인천 소재 병원이었습니다. 야간 당직실에 갔습니다. 간호사 2명, 행정직 1명이 있었습니다.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외부 감시위원이라고 현장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본사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야간 행정직으로 12년 일했다고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간호사 1명이 말했습니다. 야간 근무 수당이 적다고 낮 근무와 비교하면 업무량은 2배인데 수당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직 직원이 말했습니다. 계약직이라 불안하다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두 노트에 적었습니다. 2번째 방문한 곳은 대전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 야간 당직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야간 응급실은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고 의사 1명,
간호사 2명으로 수십 명의 환자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겹치면 감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본사에 요청해 봤냐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적었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병원을 돌았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인력 부족, 낮은 처우, 불안정한 고용. 저는 모두 기록했습니다. 3달 후 감시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요. 야간 근무자 평균 수당, 계약직 비율, 응급실 평균 대기 시간, 직원 이직률. 경영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현준 이사가 물었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모았냐고. 직접 현장에 가서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장도식 회장이 말했습니다. 개선하라고, 당장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현준 이사가 말했습니다.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되 속도를 내주십시오. 현장은 지금 힘듭니다. 장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야간 근무 수당이 인상됐습니다.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확대됐습니다. 응급실 인력이 충원됐습니다.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일하는 병원 원무과에 노인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창구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김연아 대리가 계시냐고. 저라고 답했습니다. 노인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전해드리라고 해서요. 누구한테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자기 동생한테서 왔다고. 동생이 20년 전 이 재단에서 일했다고. 구조조정으로 해고됐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동생이 힘들게 살다가 몇 년 전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지만 최근에 재단에서 공식 사과를 하고 기금도 만들었다고 그 소식을 듣고 유족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연아 대리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직원의 선행이 재단을 변화시켰다고. 그 직원도 구조조정 피해자 가족이라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유족들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드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쓴 것 같았습니다. 필체가 달랐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오랜 세월 잊혀진 줄 알았는데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공식 사과를 받아서 위로가 됐다고. 기금 덕분에 생활이 조금 나아졌다고.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연아 대리님, 당신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냉정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동생도 당신 아버지처럼 힘들게 사셨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인정받아서 다행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 일이 아버지께도 위로가 됐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읽으시며 우셨습니다. 연아야, 내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저도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여전히 환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3번 감시위원 일을 했습니다.
재단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장도식 회장은 가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더 이상 허름한 옷을 입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 직원들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현준 이사는 여전히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자리에서 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창구로 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입원 중인데 퇴원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30만 원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분할 납부나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해보셨냐고. 해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어머니가 당장 내일 퇴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병원 긴급지원기금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1년 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승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직 관리자가 승인했습니다. 10분 만에 처리됐습니다. 젊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30만 원 지원 승인됐습니다. 어머니 퇴원 수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빨리요? 네. 긴급 상황에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남자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제가 전 재산을 꺼냈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직접 돈을 꺼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스템이 있고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전 재산을 꺼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 전 재산을 꺼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1년 전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제자리에서 제 방식대로. 근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됐니? 잘 됐어요. 힘들지 않니?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하고 있어.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작은 선행 하나가 세상을 조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될 거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속 시원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